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식탁 위에 내민 건 여행 팜플렛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를 아들 이름으로 넘겨주고 남은 현금 2억 8천만 원까지 싹 털어서 증여세 신고를 마친 지 딱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는 제 목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저희 맞벌이라 어머니, 낮에 챙겨드리기 힘들어서요. 시설 좋고 친구분들도 많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월 350만 원이면 돼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베란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다 내주면 적어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얻어먹으며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살 줄 알았습니다. 늙은 어미의 노후를 담보로 자식의 배를 불려준 대가가 고작 고려장이라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지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만 멈추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제가 겪은 이 기가 막힌 싸움의 기록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때만 해도 세상에 없는 효자 효부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소갈비를 구워주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다 안기며 제 환심을 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낡은 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합치시죠.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나중에 세금 폭탄 안 맞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 계시는데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정말 행복해 하세요. 혹시 나중에라도 불편하시면 그런 곳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복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적적하기도 했고 작년 가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로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제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걱정됐어. 밤에 잠도 못. 자, 제발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자식이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뭘 그리 망설여. 어차피 나 죽으면 다 아들 거 아닌가. 2025년 10월 15일 저는 아들과 함께 세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세무사는 계산기를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아파트가 8억 5천, 현금이 2억 8천이니 총 11억 3천 정도 되시네요. 증여세는 대략 1억 5천 정도 나올 겁니다. 아들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내죠.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변호사를 만나러 갔을 때 그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각서 하나도 안 받고 재산을 넘기십니까? 제가 간단한 양식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꼭 받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 효도 각서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아들 김태주는 어머니 박순자와 동거하며 성실히 부양한다. 월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 진료 및 간병에 책임을 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그 종이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에이, 변호사님도 참 제가 엄마를 버리기라도 하겠습니까? 등기 이전과 증여세 납부가 완료된 건 2025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저녁 식탁에 국 하나만 덩그러니 올려놓았습니다. 반찬은? 물으니 며느리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피곤해서 대충 차렸어요. 냉장고에 김치랑 계란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생활비는 한 달에 50만 원만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이 집에서 같이 사니까 많이 안 드실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각서에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니.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그건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는데 200은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저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TV라도 보려고 하면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애들 내일 수행평가 준비해야 하는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대놓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 앞에서는 조용히 지나가. 혹시라도 심기 건드려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잖아. 12월 초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저도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그러고는 5만 원을 휙 던지듯 주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척추 협착증이 좀 있으시네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셔야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라니. 이제 저에게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쯤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점심때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부엌은 제 공간이에요. 먼저 말씀 좀 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싱크대 정리해놨는데 다 엉망이 됐잖아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부엌을 못 쓰게 한다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어 좀 이해 좀 해줘.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11월 30일 그날이 온 겁니다. 며느리가 A사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는 요양원 입소 안내서와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낮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여기 영영요양원인데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친구분들도 많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내 집에서 살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를 내쫓느냐?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집 등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아들 이름이에요. 법적으로는 저희 집이라고요. 어머니가 여기 사는 건 저희가 허락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게. 제발 날 쫓아내지 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대출 이자 갚으려면 둘 다 죽어라 이래야 하는데 엄마 밥 차려드리러 집에 들락거릴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너희 대출 8천만 원 갚아주려고 내 현금에서 보태줬는데 이제 와서 대출 핑계를 댄단 말이냐?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43만 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방구석에 처박혀 숨죽여 울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요양원비 350만 원이면 우리 월급에서 충분히 낼 수 있어. 어차피 집값 올라서 팔면 차익도 생기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각서 때문에 좀 찝찝한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야. 설마 엄마가 아들을 고소하겠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요양원에 처박고 재산을 꿀꺽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아니,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출근하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물이 어찌나 시리게 보이던지 차라리 저기에 몸을 던질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자마자 저는 아들이 써준 그 각서를 꺼내놓고 통곡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각서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월 200만 원 생활비, 병원 동행, 동거 의무가 명시돼 있네요. 그리고 재산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건 부담부 증여 위반으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561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어르신, 증거를 확실히 모셔야 해요. 생활비를 안 준 통장 내역, 요양원 계약서, 병원 동행 거부 기록, 가능하면 대화 녹음까지. 그리고 아들이 혹시 어르신 치매 운운하면서 정신감정 신청할 수도 있어요. 미리 정신건강의학과 가셔서 정상 소견을 받아두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송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그날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한 뒤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혀 문제 없으세요.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치매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소견서를 받아들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요양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장 아직 안 찍으셨어요? 자리 금방 찬데요.
다음 주까지는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내용, 아들이 퇴근해서 저에게 퍼붓는 막말들, 밥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외식하러 나가는 상황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로 아들이 생활비를 입금한 건 단 한 번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각서에는 월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날 제가 목격한 장면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리기 숙제를 냈다고 했습니다. 거실벽에 붙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엄마, 남동생 3명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그림을 보며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림 잘 그렸네. 맞아. 우리 가족은 셋이지. 저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집에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제 손주는 저를 가족으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한 말도 녹음해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12월 15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청구 금액은 아파트 시세 8억 5천만 원과 현금 2억 8천만 원, 합계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송 비용만 해도 5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통장 잔고를 털어서 그 돈을 냈습니다. 12월 20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아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장을 받아들고 경악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뇨?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림의 할머니는 없더구나.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요양원 계약서를 들이밀진 않았겠지. 내 돈 내놔라. 내 집 내놔라.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아들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반박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건망증과 성격 변화가 있으며 피고들은 최선을 다해 부양하려 했으나 원고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요양원 입소는 원고의 안전을 위한 권고 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 법인이 소송인이 하는 말이 오가는 게 참 씁쓸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닙니다. 오직 내 수중에 있는 내 돈과 내 권리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재판은 1심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 며느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밤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문서에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단 한 번 50만 원만 입금된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각서에는 월 2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 저는 요양원 계약서 원본과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12월 30일까지 짐 정리하세요. 요양원 입소일 1월 5일로 잡혔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하나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변론 기일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2025년 11월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처방전과 약봉지입니다. 원고의 정상, 소견서는 소송을 위해 의사를 속이고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거 조작입니다. 원고는 단 한 번도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약국 처방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들 측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은 어느 약국에서 조제받은 겁니까? 아들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 약국이요. 판사가 법정 조사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해당 약국의 처방 기록을 즉시 조회하십시오. 일주일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약국의 박순자 씨의 치매약 처방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일반 비타민을 치매약 봉지에 바꿔 담은 조작 증거였던 겁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은 법정을 모독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증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번째 변론 기일, 제 측 변호사는 결정적 증거를 또 하나 제출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를 제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여보, 요양원비 350만 원이면 우리 월급에서 충분히 낼 수 있어. 어차피 집값 올라서 팔면 차익도 생기고 설마 엄마가 아들을 고소하겠어? 이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사진이었습니다. 판사님, 이 그림에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 가족은 태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님은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재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각서를 통해 월 200만 원의 생활비 지급, 병원 동행, 동거 부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으며 증거까지 조작했다. 이는 민법 제556조, 561조에 따른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현금 2억 8천만 원을 반환하라.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달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 다시 돌려드리면 우리 갈 데 없어요. 제발요.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민준이 그림에 할머니를 그려 넣을 생각을 했더라면 달랐을 거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식대로 살아라. 저는 그 길로 집 열쇠를 바꿔 달았습니다. 짐을 싸들고 찾아온 아들 부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지금 저는 되찾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오지만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엄마 미안해요라는 말을 보내오지만 답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그 돈으로 저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면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 밤에 문 밖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습니다. 이 문은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니까요. 돈 뺏기고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합니다. 증여는 끝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효도각서에는 구체적인 부양 조건을 명시하고 위반 시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은 손에 쥐고 계십시오. 제가 겪은 이 전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예방주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담부 증여각서 작성법과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재산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